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준비한 건 딱히 없네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미루다 보니까 2주가 흘러갔네요. 그냥 준비 없이 한번 찍어봐요. 이렇게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지인이 여행 가면서 2살 먹은 푸드를 맡겼어요. 푸드 키워보신 분 아시죠? 놀라운 장점이 있어요. 털이 안 빠져요. 블랙 티셔츠 입고 안고 다녀도 털이 하나도 안 붙더라고요. 이게 장난감이야, 멍멍이야 싶어서 이렇게 노려보면 곧잘 멍멍거려요. 개 맞더라고요. 이 아이 놀라운 장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2살 먹었는데 똥오줌을 못 가려요. 탈부착도 안 되는 저희 집 카페 뒤에 그냥 시원하게 싸주시더라고요. 소리는 또 어찌나 경쾌하신지. 카펫 망가질까봐 잘 때 혼자 두면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방에서 재웠는데요. 방에 배변 패드 다 깔고 모자라는 자리는 이불 같은 거 깔아뒀거든요. 딱 그 이불이랑 카펫에만 싸더라고요. 빨래하느라 정말 좀 바빴어요. 배변 패드 모르나 봐요. 엊그저께 쟤네 엄마한테로 돌려보냈는데요. 난 역시 아직 생명체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정말 존경스럽고요. 아이 키우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상 안 올린 거 이게 첫 번째 핑계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주제로 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또 책 읽으면서 은근 리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핑계라면, 전 정말 라디오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정우 씨 정말 웃기죠. 어, 쉬면서 제 영상 다시 보니까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아무 말 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죠. 아무튼 무슨 책 할까 하면서 내가 누구 좋아하지? 아니면 누구 책을 제일 많이 봤지?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더라고요. 하루키를 좋아한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루키는 나오면 관성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 베스트셀러니까 그런 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기성세대가 되지 않는 작가 같죠? 참 천천히 나이 먹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해변의 카프카 2003년에 나왔죠. 주인공이 15살이었는데 작년에 나온 기사단장 죽이기 거기서 36살이고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에서 37살인가요? 그렇죠. 저는 마치 그 하루키는 15살에서 36살쯤 그 사이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이렇게 나이 먹지 않는, 뭐 또 나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통 어른들이 저 인간 장가가야 철이 들지, 애를 낳아야 철이 들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키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나이에 머물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학 3학년 때 결혼해서 그 여자와 둘이 살죠. 47년생인 것에 비하면 참 모던한 라이프 스타일이신데요. 왜 자녀가 없냐는 질문에 못 가지는 게 아니라 안 가졌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대답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대답의 의미가 뭘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옮긴 평론가가 우스갯소리겠죠? 그러더라고요. 미래 불확실성? 그럼 우린 뭐죠? 아마 그 평론가 분명히 자녀가 있겠죠? 작가에게 생뚱맞게 자식이 왜 없냐고 질문하는 것도 좀 무례하고 우습지만 대답으로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옮긴 평론가가 우리는 뭐죠? 라고 대중에게 물어보는 것도 하루키식 블랙 코미디 같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받죠. 애인이 없으면 왜 없는지, 애인이 있으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결혼을 하면 왜 아이가 없는지, 살기 싫으면 왜 죽고 싶은지, 애인이 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고 살고 싶으면 그런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힘들어 죽겠네, 왜 사는지 모르겠네, 매일같이 징징대는 박대리에게 그럼 너 왜 살고 싶어? 이렇게 묻는 사람 없죠.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유조차 생각할 필요가 없죠. 소수는 항상 자신의 이유를 찾아 헤매는 것 같고요. 그래서들 빨리빨리 우리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노력하나 봅니다. 질문 안 받으려고요. 이전에 어떤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없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요.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감 가던데요. 책은 재미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나요. 하루키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하루키는 참 시니컬하죠. 참 딱 모난 돌 같죠? 그런데 너무 성실하고 잘난 모난 돌이시죠? 요즘 계속 침대 옆에 두고 있다가 끝을 못 냈던 기사단장 죽이기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키 작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남의 뒷얘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죠. 하루키는 1947년생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두부 드시고 마라톤 열심히 하셔서 아마 장수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국어 선생님이셨고요. 하루키는 와세다 대학 연극과 다녔죠.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본 문학을 손수 가르쳐 주셨대요. 아마 여느 아들처럼 아주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유시민 작가님도 딸이 대학 갈 때 논술과에 직접 하셨다고 하던데 참 부럽기도 하지만 사석에서 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야 뭐 진실은 알 수 없겠죠. 하루키는 68학번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세계사 속의 전후 세대와 차이가 좀 있죠. 세계사적으로 하루키는 68 혁명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고 유럽의 학생운동, 베트남전 반대 시위, 미국 히피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도발하던 그런 시대의 성인이 됐죠. 언제나 요즘 애들은 왜 저래 하지만 그때 정말 요즘 애들 왜 저래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전쟁 세대의 아빠가 봤을 때는 손수 과외시켜서 명문대 보내놨더니 졸업도 안 한 외아들이 21살에 결혼하겠다고 하고 졸업하고는 취직도 안 해 장인한테 돈 빌려서 술집 하죠. 술안주 만들면서 짜투리 시간에 부엌에서 숯을 쓰죠. 여느 아빠와도 딱 척질 각이죠. 물론 그렇게 된 결과에 부모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들 하죠.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으면 예술가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태어나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모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난 누구지? 난 왜 태어났을까? 저기 나보다 더 큰 쟤는 뭐지? 왜 사람들이 쟤만 보면 좋아하지? 저 할머니는 누군데 와서 자꾸 내가 아들이었어야 했다고 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둘째가 대체로 아들이든 딸이든 애교가 많더라고요. 생존 본능으로다가. 통계 자료는 없지만 그냥 주변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거나 아니면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술가들, 소설가들, 또 철학자들,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루키 소설 보면 주인공이 그냥 하루키 같잖아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떠나죠.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어느 날 6년 결혼 생활을 하던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를 받죠. 혼자 집을 나서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 나는 대체 어디로 와버렸을까? 여긴 대체 어딜까? 아니,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대체 누구인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니 자화상을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나는 스스로에게 애정 비슷한 것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을까? 작은 조각 하나라도 좋으니 반짝이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루키는 그렇죠. 나는 대체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죠. 또 이런 장면 있어요.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면 점심나절까지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집 근처를 산책하고 나간 김에 장을 보고 해질녘이면 저녁을 준비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까운 스포츠클럽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다.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 식탁을 차렸다. 그리고 함께 맥주나 와인을 마셨다. 오늘은 야근이니까 회사 근처에서 알아서 먹을게. 라는 연락이 오면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다. 6년에 걸친 우리 결혼 생활은 대개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다. 나는 특별히 불만이 없었다. 이거 그냥 우리에게 알려진 하루키 일상 아닌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글 쓰고 오후에 산책하고 저녁에 두부 사서 들어오고 맥주랑 저녁 먹고 이렇다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 요즘 브이로그 나오는 집순이의 미니멀 라이프 아닌가요? 두부만 사셔도 어찌나 트렌드 하신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겠죠? 제가 하루키 읽기 전에도 저희 집에 항상 하루키 책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들이 있어서 상실의 시대 같은 초중기작 있었는데요. 90년대 학번들에게는 하루키가 좀 힙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인스타에 100만 팔로우 할 것 같은 그 심플 라이프 사시죠. 그때 당시에도 소설가가 만들어낸 트렌디함을 거의 처음으로 보여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90년대 포르스터나 하루키가 당대 힙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대학생일 때 하루키 책이 저희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초딩이었던 것 같은데 관심이 없었죠. 정말 한참 후에 하루키를 읽게 된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항상 돈을 모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학교 도서관에서 스페인 너는 자유다 그 방송인 손미나 씨가 썼죠. 그녀가 연금술사와 하루키의 먼복 소리를 보고 지금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짐을 쌌다고 해요. 스페인 이 책은 솔직히 기억이 없고
그래서 앉은 김에 먼북소리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상실의 시대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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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을 당시에 작가가 그 책을 쓴 지 이미 15년, 20년 정도 된 책이었어요. 표지가 말도 못하게 촌스러운데요. 40살에 이미 1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40살이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로마, 그리스 섬들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생활 에세이 같은 걸 썼는데요. 책장이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책 있죠. 20대여서 그랬을까요? 이 책을 서너 번 산 것 같아요. 선물도 주고 빌려도 주고 못 받았죠. 책 빌려가는 사람도 정말 싫어해요. 여러 번의 이사 도중에 지금은 없네요. 지금 사면 그때 감동 없을 것 같아서 미루고 있어요. 내용 중에 시칠리 섬에서 조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당시 시골에서 동양 남자가 낮이고 밤이고 자꾸 뛰어다니니까 조깅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골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뛰어오면서 하루키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대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스인인지 이탈리아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들의 절묘한 인사법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멈추지 않고 적절한 거리에서 인사를 시작해서 스쳐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눈에 그려져서 웃으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페체스 섬인가요? 저녁 먹고 아내랑 동네에 마시를 가는데요. 영화 포스터가 없으면 극장인지 모를 만한 그런 곳에 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은 생각보다 좀 넓어요. 상영관으로 들어가서 앉았더니 엄청 큰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천정이 열려서 별이 보이는 그런 극장이에요. 사교성 좋은 마을 사람들이 극장 안에서 계속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물어대고 고양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스크린에 막 잡혀요. 이런 장면들의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고개를 들면 열린 천장 위에 시골 밤에 별이 보일 것 같고 고양이가 지나가는 그 스크린이 눈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리스랑 로마를 모두 다녀왔죠. 어쩔 수 없이. 그 천장 열리는 극장 못 간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 글이 쓰여진 지 수십 년이 흘렀고 아마 그 극장 없겠죠. 제가 갔을 때도 이미 미코노스 섬도 관광지가 다 됐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행 에세이로 하루키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소설로 들어가게 됐죠. 상실의 시대부터 최근 소설까지 에세이는 잘 안 보게 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 10대 때부터 읽었다면 더 풍부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해변의 카프카 보면 중2죠. 그 50대 아마 쓴 것 같은데 헤르만 헤세 데미안도 중2 그 언저리죠. 40대에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로맨가리의 자기 앞에 생도 그 어디쯤이죠? 60대에 쓰셨죠? 다들 중2에 대한 회한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엔 그 중2병 책 모음 한번 해봐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하루키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변심한 팬들도 있을 것 같고 맨날 사랑 타령이야 이 비리비리한 남자가 먹고 살겠어 요런 느낌으로 하루키와 결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하루키가 매번 연애 얘기하면서 정체성 찾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봐요. 10대, 20대 때 이별하면 하늘이 무너지죠. 무너진 하늘 아래서 울고불고 술 마시고 정신적으로 마음껏 페인이 되어 보잖아요. 그렇지 않은 반듯한 어른도 계시죠. 그런데 30대 때 이별한다고 하늘이 반만 무너지는 건 아니죠. 20대만큼 사랑을 덜 해서라기보다 뭐랄까 할 일이 너무 많죠.
아, 너무 슬프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은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개구리 눈으로 당장 내일 회사 갈 수도 없죠. 보는 눈이 한둘인가요? 아래 위로? 20대처럼 뭐 얼음찜질 한다고 가볍게 붓기가 빠지지도 않고 빠져도 화장이 안 먹죠. 맘도 안 좋은데 바다라도 보고 올까 하는데 어쩔 건가요? 휴가가 맘대로 나나요?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고 싶지만 차 할부금은 어쩔 겁니까? 슬픔은 잠시 주말로 미뤄 두어야죠. 그래, 주말에 친구 만나서 좀 풀자 치면 그 사이 일들로 맘도 조금은 누그러지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되죠. 점점 내 감정을 요령껏 외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너무 비극인가요? 꼭 연애만 그런가요? 이리저리 내게 찾아오는 슬픔들을 아, 나 어른이니까 나 이달에도 꼬박꼬박 렌트비 내야 하니까 모기지 갚아야 하니까 내 맘을 잠시 주말로 미뤄두죠. 너무 바쁘면 휴가 때로 미루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나의 감정이라는 걸 마치 떨쳐버려야 하는 몸의 피로나 정신적 피로감으로 치부하죠.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잠깐 울고 갈까요? 제가 느끼는 하루키 소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많은 하루키 평론가들이 하루키 소설의 방향이 언더그라운드라는 르포 형식 작품 있죠. 옴질리교 살인가스 테러 이후에 인터뷰 내용 쓴 작품이죠.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이 에세이 이후로 디태치먼트에서 커미트먼트로 바뀌었다고 말하던데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래요. 하루키 소설이 디태치먼트 그러니까 나와 사회가 분리된 형태의 이야기다가 커미트먼트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적응해서 부딪혀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가끔은 그 사회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 나 잘하고 있는데 하다가도 어느 날 나 왜 이러나 싶어지고 그렇죠. 내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을 쓰는 것만이 성장소설이 아니라 하루키가 이야기하는 소설은 지금도 쭉 성장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감정에 좀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써주는 그런 좀 뭐랄까 거대한 성장소설의 한 부분을 써주는 작가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소설, 다음 단계가 기다려지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저는 하루키 에세이는 먼북소리 외에는 안 보게 돼요. 그 하루키 소설이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좀 불친절하죠. 등장인물이 나왔다가 말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완결이 아니라 다음 편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꿈을 꾸면 앞뒤의 연결이 정확하지 않죠.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그 꿈을 풀어가게 되는데요. 가끔씩 네이버에서 꿈풀이를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풀어가고 내가 채워가는데 그 하루키 소설 속 그 느슨함과 불분명한 그 구조들을 내가 생각으로 채워가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에세이를 계속 읽으면 그 사람 방식으로 소설의 빈 곳을 채워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싫더라고요. 물론 에세이도 무진장 재밌겠지만요.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그 작가를 생각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에세이 없이 소설만 봤을 때 제가 느끼는 하루키는 참 회한이 많은 사람 같아요.
소설마다 그렇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되짚어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짚어가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소설이 또 일큐팔사 같은 소설이잖아요. 1984년도로 갔을 때의 길과 또 일큐팔사라는 길로 빠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 옛날 영화인데요. 기네스 페트로 나오는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 아세요? 기네스 페트로가 회사에서 잘리고 집으로 가는데 그 지하철 문이 급하게 닫히죠. 그래서 타지 못했을 때 이야기와 탔을 때의 두 가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다시 보니까 화면 정말 촌스럽죠? 기네스 페트로만 아름다우시네요. 지하철을 탔던 기네스 페트로는 집에 가서 동거남이 집에 여자를 데려와서 자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리가 나죠. 타지 못한 기네스 페트로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하루키 소설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하철을 탔을 때의 세계와 타지 못했을 때의 세계 이러면서요. 이러니 이야기도 많고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뭐 나이도 천천히 먹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성격 탓이 아닌가 하는데요. 자기 절제 엄청 하고 자기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마라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짚어 보면서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답답하죠. 또 실수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돈과 명예 다 가졌죠. 그런데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살얼음을 걷는 사람 같죠. 네,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닥 충동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설 쓰고 오후에 산책하고 저녁에 두부 사서 맥주 마시는 좀 심하게 시니컬한 삶이죠. 왠지 속은 썩어 나서 이런 소설 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좀 완전히 금사빠거든요. 일을 치고 수습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워홀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여러 준비를 하잖아요. 경비 계산, 숙소, 여행지, 일자리 막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우선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시작하는 정말 대책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죠. 이제 좀 안 그러려고요. 지금 옆방에 자고 있는 힙합맨은 지금도 그래요. 거의 3년째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때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됐을까? 뭐 이젠 대답하기도 귀찮아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대답을 하죠. 걱정 마. 너 여권 잃어버린 거 맞고 새 여권 있지? 그럼 된 거야. 덤으로 나도 있지? 잘 된 거야. 잘 자. 놀라울 정도로 그때 내가 유학을 갔었다면, 그때 내가 뭘 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늘어놓는데요. 신기할 정도예요. 계획적이고 실수가 적고 생각이 많죠. 그런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전 좀 옛일은 빨리 잊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건가요? 아무튼 우리 회한 많은 하루키님 어떤 소설이든 다 재밌죠? 혹자는 너무 잘 읽혀서 노벨상 못 준다고 하던데. 아, 이번에 노벨 문학상 스킵이죠. 노벨 문학상 건너뛴 게 세계대전 다음으로 처음 아닌가요? 노벨상 막을 만한 건 세계대전과 미투 정도 되나 봅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키 책 최근작이나 인상적인 거 리뷰 좀 해보고요. 좀 전에 얘기한 중2병 소설 여러 권 있죠? 그런 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오랜만에 종이책 주문했어요. 비행기 타고 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혼자만의 약속이지만 말을 해야
그 책임으로 할 것 같아서 한번 말해 봅니다. 오늘 정말 주절주절 떠들어댔는데요. 완전 수면 유도제죠? 혹시라도 누군가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프리어그라도 하고 싶네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또 봬요.